안녕하십니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미얀마 연대협력 긴급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한국 미얀마 연대, 뷰티풀 오페라 앙상블의 4개 기관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주식회사 링크이, 백룡 컴퍼니,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종로구 동대문 지부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개회사로 한석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 한석희입니다. 오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미얀마 연대협력 긴급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며 국제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에 대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1994년부터 미얀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해제를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주도하였습니다. 서가시기 2년 전인 2007년에도 버마 민주화의 밤을 개최하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희 김대중 도서관은 행동하는 양심, 한국 미얀마 연대, 뷰티풀 오페라 앙상블 등과 함께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해제를 기원하면서 저희 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석희 도서관장님의 대회사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연대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미얀마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오랫동안 식민지하에서 영국과 일본에 저항해서 독립을 쟁취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부 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2015년에 드디어 민주화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것이 뒤집어져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이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검색을 해보면 벌써 600여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 학살을 해서 많은 희생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화 국민들, 시민들은 민주화의 발걸음을 그것을 끄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희생한 이들 그리고 지금도 민주화를 염원하는 이 미얀마 국민들, 시민들 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먼저 희생자들을 위한 그들의 넋을 기르고 그들의 뜻을 기르는 묵념을 먼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동 묵념. 바로 앉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 한석희 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미얀마의 민주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94년에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같이 여론을 일으키고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 7주년이 되는 12월 행사에서 노벨 평화상 기념 행사를 버마 민주화의 밤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를 지원하는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가 사실은 그 후에 대통령께서 이사장을 하시다가 제가 거기에 잠시 이사장을 하고 그것이 이름이 2005년에 바뀌어져서 오늘 김대중 평화센터라는 것이 바로 전신인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평화센터는 대통령님의 이런 뜻을 받들고 또 우리 모두가 미얀마 민주화에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6일에 우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하고 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토론회에서 좀 더 심층적인 문제 분석과 또 대안의 길이 마련되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소국들의 이 비애죠. 식민 지배를 당하고 나니까 강대국들이 서로의 자기 이익 관계를 위해서 독립 후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것으로 자기네 지배를 이익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또 현재는 이 미얀마의 이 사태를 유엔도 명분상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못 내오고 있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국제적인 패권 권력에 되다 보니까 그것을 또 군부는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참 억울하고 무고한 미얀마 시민들, 국민들만 희생당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각국 지배국가의 제국주의적인 국가의 어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제 시민사회, 민주적인 인사들의 양심 있는 인사들의 의식을 연대시켜서 그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그 힘으로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의 불꽃을 드디어 끝내는 성공시키고 희생당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명서에서 군부가 더 이상의 학살을 멈추고 빨리 민간 정부로 이양을 하고 빨리 미얀마가 민주화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민주주의는 끝내 성공할 거다. 200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한석기 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해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그 후에 민주화 투쟁을 해서 4.19 때는 16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부 독재하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지만 80년에 5.18은 완전히 집단 학살로 몇백 명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실체를 알 때 못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끌려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사실은 군부의 하나만의 문제 아니고 그 뿌리 깊은 국제적인 제국주의들, 이해관계들 이런 속에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있는데 미얀마도 거기에 가장 첨예화된 또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또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한 주최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줌으로 회의하고 여기 조금밖에 못 모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전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 결속이 돼서 하루속히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웃음이 피고 평화의 꽃이 피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대를 같이 마음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미얀마 상황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 백우열 교수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국에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저희가 다뤄야 되겠고요.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냥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번 그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약간 좀 객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이런 이 민주화 운동과 군부의 탄압과 같은 이 갈등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미얀마의 이 민주화 운동과 군부 진압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로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명이 이제 나와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에 있는 우리 김진호 국장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모아 우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쭉 그 발제를 하면서 약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토론을 좀 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우리 그 내빈들께서 오디언스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는 내빈들께서도 또 의견을 피력하실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간 한 1시간 정도는 저희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 그 다음에 진행 상황, 그 다음에 향후의 전망,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대응, 자 이걸 할 텐데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박사 선임연구원께서 이 미얀마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김진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전에 우리 조모아 대표님께 현재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약 한 15분 정도 설명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조모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모아입니다. 제가 미얀마 사람이라서 한국 발음이 안 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만들어 주신 여기 김대중 도서관 주최를 하면서 후회해 주신 모든 단체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얀마의 2010년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가 무민정부로 할 수 없지만요. 2010년 이후에 여기 공동독재에 출시한 여기 한 땡센하고 대통령이 민주화로 바꿨을도록 여기 미얀마 관련을 가지면서 2015년부터 아웅산수치 국가고문님이 이끄는 NLD에서 80% 이상 압승해서 우리 무민정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민주주의 몸파름이 부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또 2020년에 12월 8일에 총선거는 다시 두 번째 총선거 다시 실시했습니다. 했을 때도 이때도 우리 아웅산수치 국가고문님이 이기는 NLD 민주동맹은 82% 이상 또 압승했습니다. 압승했지만요. 이때는부터 군부에서 지금 이 쿠데타하는 군부 쪽에서 이 2020년 총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 부정적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세 번째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민주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이다. 그래서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공부에서 요청드려도 무시해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가 아마 우리 세 번째 국회에서 양반 의원 국회에서 세 번째 제3회 국회는 수집하려고 2월 3일 날 수집해서 정부 행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2월 1일 날 새벽 5시 정도 여기 앙산수지 국가고문위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해서 총리님들이 또 다음에 몇몇 정치 지도자들 100명 이상은 같은 양궁과 국문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은 한국에 있는 7시, 8시에 소식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런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쭉 가면 한국처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다시 쿠데타도 할 수 없다라고는 좀 생각들이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으니 갑자기 하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 미얀마에 전화해봤어요. 했을 때 맞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맞다. 우리 앙산수지 국가고문님과 대통령님이 같은 양궁 던지고 체포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체포했다. 총리도 체포했다. 그래서 맞다. 그럼 쿠데타 일어나냐? 제가 몸이 더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쿠데타 하는 거다.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화도 나고 어떻게 말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가 있냐고. 또 그러다가 소식을 계속 들어보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또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생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거들이 해야라고 공유하고 있다가 만드리 도시에 있는 학생이지만 우리 여기 의사 한 분이 지도해서 반독재 시위는 일어났어요. 반독재 시위 일어나면서 국경들이 경찰관들이 잡혔어요. 잡혔고 다음에 2월 6일 날 어떤 정치인이 여성분이요 정치인은 6일 날 우리 가만두지 않고 6일 날 반독재 시위 합시다 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이날은 2월 6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도 군부독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씩 서서히 모이다가 2월 8일 날부터 시민 북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3천만 명 정도 참가할 수 있다는 다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수도 양궁에서 시작하면서 다음에는 만드리 두 번째 수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시민 북복종 시위가 발생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평화롭게 한국처럼 이날 5.18처럼 평화롭게 반독재 시위나 또 다음에 우리 공공간 우리 지도자들이 석방하라. 또 다음에 우리는 군부독재는 필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완화한다라고 계속 평화롭게 여기 요청하면서 파모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 방식으로 편하게 아니죠. 여러 방식으로 교환했어요. 교환하지만 여기 마음 아프는 거 2월 아마 12일 정도부터 여기 군부독재에 여기 국경들이 총 쐈어요. 쏘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믿지만 처음엔 2명씩만 됐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6월 14일에는 14명 또 다음에 3월 14일인가 18일인가 또 이때부터 40명, 45명 또 다음에 3월 27일에는 미얀마는 1945년 여기 일본 식민지 당할 때 우리 앙산수지 국가고문위의 아버지신 앙산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앙산 장군님이 여기 일본 여기 공대한테 여기 효명하는 날이에요. 3월 27일 날 효명 날이어서 미얀마 군부독재가 이거는 효명 날이 아니고 군의의 날이라고 바꿨어요. 쿠데타 이후에는 1962년 쿠데타 이후에는 평범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효명 날로만 알고 있지만 효명 날에서도 우리 지금 시위자들 이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100명 있어요. 100명 좀 처음에 들었다. 100명 좀 달라고 소리 들으니까 어쩔 수 없으면 좋은가 라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럴 수 있냐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 여기 축구 벌어놓고
이해가 안 가요. 또 다음에 미얀마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면서 시민운동을 참가하지만요. 또 낮에는 요청 촉구 시위, 또 밤에는 8시 되면 냉민 시위, 또 냉민들이 있잖아. 소련 냉민들은 술 찌면서 그만 동시에 타도하려고 자기 외치는 안 했지만 시끄럽게 하루에 밤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낮에는 공부도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하사하고 밤에는 여기 아까가 북북쪽 시위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이나 참가자들은 납치해요. 납치는 이것뿐이만 아니고 우리 NLD 정당에 있는 당원들도 납치해요. 납치하는 거는 납치하지 마요. 그렇지만 납치했다가 밤에 납치했다가 다음 날에는 신체로 보내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다시 신체 가져와라. 신체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당에는 여기 우리 민주구도만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압박하지만요. 공부독재에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 쿠데타 이후도 여기 중국의 외무부 장관인가 하고 미얀마로 방문했어요. 했을 때 2주 이후에 쿠데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데타 이후도 중국에서 뒤에서 지금 할 수 있다. 쿠데타 할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미얀마 국민들이 믿고 있고 중국 정부도 여기 우리 민부 정부와 일이 하게 되면 민주주의니까 법이대로 해야 되니까 법이대로 해야 하면 자기들이 법이대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같이 해야만이 자기들이 기업과 사업들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다음은 러시아도 미얀마 공부에게 무기들이 수출 많이 해요. 또 다음에 군인들이 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금 쿠데타 하는 것이 뒤에서 여기 중국과 러시아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지금이 우리가 여기 보면 미얀마 국내에서 사망자 수는 다 아시다시피 600명 있다라고 600명 이상 있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의 5.18처럼 하루에는 우리가 100명과 200명과 사망했다라고 발표하지만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오실 때 지금 발표하실 제가 아는 것입니다. 400명, 500명과 넘었다 이거 소식도 들은 것처럼 미얀마도 지금이 600명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만 600명. 체포당하는 그거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아는 것이 어제가 2,700명 정도 있다 그랬지만 3,000명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거 인터넷도 지금 차단당하고 또 다음에 중국인들도 맨날 옛날에처럼 한국에 옛날에처럼 왔다 안 왔다 하면서 또 다음에 전화 통화상 또 다음에 인터넷 차단도 하면서 서로가 연락되지 않도록 또 다음에 여기 구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하지 마요. 왜냐면 지금 IT 시대니까 지금 많이 막혀봐서 막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미얀마의 정부 뉴스 분들이와 태국 정부를 통해서 유심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얀마에 있는 유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차단이 많이 당하니까 지금 미얀마 언론사들은 해외에 있는 태국과 특히 태국은 많이 가까우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유심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국제 사회로 지금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쿠데타 하지가 지금 68일째예요. 68일째니까 지금 600명 넘으니까 하루에 0명 이상, 미얀마는 하루에 0명 이상 사망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3월 27일에 100명 정도보다는 하루에 0명 정도, 10명 이상 사망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구금자들 3,000명 이상 보면 하루에 50명 이상은 납치당하고 있고
또 다음에 국공당하고 있고라고 우리가 이거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들이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상으로 이렇게 제가 물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천천히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때 좀 더 많은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 정도. 네, 마스크를 꼭. 예, 저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또 오늘 지금 자리가 자리니만큼 앞에 계신 분들도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미얀마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의 원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미얀마 안에서 2015년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군부와의 관계가 어땠었나 뭐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 말고 저는 좀 이제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자세한 이야기들을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웅산 수치 정부하고 군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미얀마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미얀마하고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한석희 관장님하고 김성재 장관님 이야기하실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인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 안에 미얀마가 들어가는 것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때는 여전히 군부 통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샤프론 혁명이 있었던 그 시기쯤이었는데 미얀마가 아세안 안에 포함된 것이 이게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미얀마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태국에 가서 현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메솥이라는 지역에 미얀마 분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때 거기 가서 정부군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소수민족 군에 가서 지휘관을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썼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들도 그 논문에 같이 녹여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나고 또 다른 한 가지 미얀마에 관한 기억은 뭐가 있냐면은 2011년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1년에 땡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정치적 자유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그 즈음에서 미얀마에서 온 인사를 만났었습니다. 꽤 고위 인사였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때 이 땡세인 정부가 민주화, 정치적 자유화, 경제 개혁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더 공부가 필요하고 한국 정부에서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도 이 분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새로 발표한 내각 명단에 그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제가 옛날에 만났었던 그분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얀마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통 미얀마 지금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는 세 가지 정도의 딜레마가 겹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 소수민족 문제들이죠. 그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 민간 정부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 과연 정말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었는가? 진짜로 군부는 퇴진을 했던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미얀마의 나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둘러싸고 미얀마를 놓고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딜레마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국제관계에 관한 부분은 또 기자님께서 또 업데이트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배고열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저는 앞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첫 번째 문제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집권하는, 장기 집권해왔던, 그리고 그런 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했던 논리가 무엇이었는가. 잘 아시겠지만 영국 식민 통치 하에서 악화됐던 미얀마에서 버마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 미얀마에서 버마족이 인구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샨, 카렌, 까친, 친, 몬 이런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1948년 독립하기 직전에 아웅산 장군 주도로 빵농 조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적정한 타협이 나왔고 그거로 인해서 독립을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얀마가 독립을 하고 소수민족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 듯 보였으나 사실은 이 식민 지배자들이, 아까 김성진 장관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자들이 만들어놨던 종족 간의 문제라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버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인가,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962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처음 집권을 했던 거는, 군부가 그냥 단순하게 집권을 한 게 아니라 군부가 무력을 이용해서 국가 정체성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소수민족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그냥 군이 힘으로 눌러버리고 정리를 하고자 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미얀마의 현대사회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한국 분들 계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시절에도 늘 권위주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유령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거죠. 권위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늘 공산주의의 위협, 공산주의의 위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도 군부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소수민족 국가 통합의 문제, 미얀마군은 외침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쳐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데서 정당성을 계속 찾아온 거죠. 그래서 군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당신은 미얀마의 국가 통합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기서 계속 정당성을 찾아왔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야기로는 2017년부터 있었던 그 로힝자족 문제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군부는 일단 권력을 겉보기에는 내려놓고 민간 정부로 권력을 넘긴 것 같았으나 뒤에서는 로힝자족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미얀마에서 군부의 정당성을 재충전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아웅산수치 여사가 구성한 정부가 이런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 타협을 만들어내기에 지난 5년의 시간은 상당히 짧았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뭔가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해결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매우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자면은 2015년에 아웅산 수치의 민간 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과연 미얀마는 민주화로 들어섰었는가? 다시 말하면 군부가 정말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인가? 저도 2015년 이후에 드디어 미얀마에서 제대로 이제 민주화, 정치적 자유화가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믿었었고 그게 잘 되기를
바랬었는데 지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집권한 상황을 보면은 군부는 권력을 내려놓고 군대 막사로 돌아가지 않았었구나. 여전히 군부는 모든 것을 다 뒤에서 지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저는 2008년에 군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지금 헌법에 의해서 미얀마 의회의 25%는 무조건 군에게 할당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25%는 무조건 그냥 군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다 군인들이 25%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USDP라는 정당까지 포함을 하면은 25%가 이제 넘게 되는 거죠. USDP가 몇 선만 가져가더라도 문제는 미얀마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2008년에 군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부가 이 2008년에 군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을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헌법에 의해서. 군부는 일단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자격입니다. 미얀마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되냐면은 상원, 그 다음에 하원,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그리고 의회 내 군부 그룹 이렇게 각 세 그룹에서 부통령을 한 명씩 선출을 해서 그 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통령 3명, 처음에 이제 3명을 뽑힌 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군인 출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다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상에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은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을 직계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스테이트 카운슬러가 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헌법을 들여다보면서 놀랬던 점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비상사태 선포. 지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모든 권력을 가져갑니다. 헌법상 국가에 대한 반란, 그다음에 미얀마의 주권 상실의 위협, 그리고 연방이 해체될 만한 상황이 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그대로 군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이 내용이 헌법 40조 C항과 418조 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자기들 마음대로 선포를 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군 사령관에게 집중할 수 있는 헌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 통수권입니다. 한국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하고 거리가 멉니다. 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디펜스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군과 관련된 행정 사법권을 가진다. 20조 B항에 되어 있고요. 디펜스 서비스의 사령관은 전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20조 C항. 연방의 모든 군은 디펜스 서비스의 지휘하에 있다. 이 구조 안에서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헌법 조항은 대통령은 국가 국방안보실과 협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2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국가 국방안보실 역시 군인들이 좌우하고 있는 거지. 11명의 구성원 중에서 6명이 군 또는 군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국방안보실도 군이 좌우를 하고 있고 국가국방안보실의 동의가 없으면은 미얀마의 민간 대통령은 군을 절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군은 독자적으로 대통령의 지휘에서 벗어나서 군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2008년
헌법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2011년에 시작된 정치개혁 그리고 2015년 아웅산수치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군이 권력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은 이런 2008년 헌법을 앞에 세워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민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 미얀마의 민주화를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한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 군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군사령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 전면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우리 두 분께서 여기 첨언을 지금 원인에 대한 일입니다. 첨언하실 것이 있으면 1, 2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실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네, 말씀하실 때 잠깐 보시죠. 이재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재은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번 쿠데타 발생 이후에 각국의 언론과 또 각국에서 나오는 반응, 1차적인 반응에는 아웅산 수치는 그럼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2017년 로힝야 사태로 그 이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 아웅산 수치가 이제 출석을 해서 그 인종 정서를 부인했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미얀마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군부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보여서 그런 아웅산 수치에 대한 어떤 그 비판 내지 그런 아쉬움을 이 일차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어떤 움직임은 좀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 아웅산 수치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해서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아웅산 수치로 인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까 말씀하신 2008년 헌법에 따른 군부의 구조적인 어떤 지배 구조 그 안에서 수치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국제 전문 기자시라서 바로 기자의 마인드로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한 점이라서 아마 우리 이재은 박사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후에 이제 다시 저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 그 기자님과 연관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현사 때 군부 쿠데타와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서의 학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큰 원인은 이런 그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 자체가 거의 한 50만 명 정도 많게는 그런 거대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형태의 저희는 이제 후견인 수혜자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패트론 클라이언틀리즘을 구축을 하고 각종 그러니까 주요한 이제 국가 산업들과 특히 뭐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그 생션 제재를 했죠. 그 국영 그 보석 관리 회사였나요?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런 주요 산업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적 토대, 이제 경제적 기반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화 세력 지금 뭐 NL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타협을 했죠. NLD와 아웅산 수치 여사가 타협을 했고 이러한 물적 토대에 대해서는 군부의 입장과 이권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없이 그런 물적 토대 경제적인 것에 특권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줄이지 않고서 이런 민주화 운동 자체가 어떤 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다음에 NLD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라는 또 참 어려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두 분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부탁받은 것이 요청받은 것이 이제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군부의 탄압 쿠데타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인 변수와 국제적인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화운동 세력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2개의 변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시나리오인데 군부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서 민주화 운동 저항 동력이 상실되고 소멸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군부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민주화 운동 세력 그다음에 이제 저항이 이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이재현 박사님과 조모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상당히 그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세력들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큰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 여기는 이제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의 연합 문제도 이제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이것을 요구하는 거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군부의 그 출구 전략,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모색되면서 민주화 운동과 이 저항 세력들이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그 막사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going back to the barrack이라고 우리는 저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 권위주의, 독재 연구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가장 그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군부의 출구 전략이 모색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세력이 타협을 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면서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이 토론 발표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4가지 시나리오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변수는 국내 변수나 국제 변수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밀리터리 레짐, 군부 내의 그 반란 가능성입니다. 저희 표현은 디펙션이라고 하는데 반대자 또는 이제 군부가 분열이 되면서 거기에서 디펙션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이제 다수파와 소수파 같은 형태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밀리터리 레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변수가. 근데 이제 이건 경제적인 요인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마족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카친, 그다음 샨, 몬 이 소수민족들과의 연합 세력 또는 연합군, 유나이티드 아미가 형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변수 정말 강력한 변수고요. 독재 연구를 하는 민주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꾸 이게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이게 가슴 아픈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렇게 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시리아, 중동에 있는 시리아의 내전 초기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그 버마 민족들과 그다음에 소수 민족들, 그다음에 불교와의 종교, 그다음에 각종 중국부터 미국, 일본, 프랑스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국내 변수는 그 불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불교 지도자 그룹에서 이 지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또는 참여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샤프론 혁명 때의 그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교 세력 안에서도 많이 분열이 일어나 있는 민주화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군부 지지 세력, 그거는 이제 소수민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거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하나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대규모 학살에 지속되는 겁니다. 마사커가 계속 일어나면서 레퓨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크게 국내 변수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인 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김진호 기자님께서 또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중국의 개입 여부가 이제 중요하죠. 중국이 이제 그 1대1로라고 하죠. 벨트로드 이니셔티브에 있는 그 짜오피부터 있는 그 가스관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저희가 표현하는 블랙 나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위주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이런 형태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칭점에 있다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미국 서구의 개입들이 있습니다. R2P라고 하죠. Responsibility to Protect고 지금 미얀마 국내 시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구호로 사용되고 있고 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두 개의 큰 구조, 중국과 미국과 서구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얘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 서구, 그 다음에 이것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이 국가들의 블록화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이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얀마의 이 군부 학살 인권 문제와 중국 안에 있는 신장 위구르와 같은 그런 지역과의 그런 연계성 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만약에 이런 문제까지 번지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더 강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아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원래 다 타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데 미얀마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중국과의 대립이라는 인도양과 아대륙이라고 서브 컨티넨트에서 대륙에서의 그 경쟁이라는 그 구도화 하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의문이 있지만 상당히 개입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군부 얘기는 아까 우리 조모아 러시아 얘기는 조모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것이 아세안이죠. 아세안은 왜 가만히 있는가? 이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세안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 오소리테리안 레짐이죠. 권위주의 독재 국가 또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혼성 레짐이라고 표현하는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권위주의가 섞여 있는 형태라서 어떠한 형태의 이 개입 같은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변수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걸 보충하실 내용들이 우리 세 분께서 있으시면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우리 김진호 기자님 이 국제 관련된 문제랑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맨 마지막으로 백원 박사님이 아세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보충을 하면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얀마의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시민 세력과 태국의 프라윕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 세력 간의 연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는 지금 백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한두 개 정도 빼놓고는 나름 다 내부의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체가 한 목소리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혹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아세안의 방식, 아세안 웨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거는 결정 방식으로 협의와 합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이라는 그 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이라는 그런 아세안의 원칙 뒤로 아세안 국가들이 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세안은 주권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내정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 원칙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 내부의 사정은 정말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이재훈 박사님께서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해주셨고요. 관련된 내용 좀 더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없으시면 우리 김진호 전문기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세 번째 주제는 미얀마 사태 해결과 민주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 특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약간 좀 범위가 좀 넓은 편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한국과 미얀마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언론과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관심의 정도는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국제 이슈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뭐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한국 시민이 갑자기 세계 시민이 되었나?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왜 미얀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5.18을 얘기하죠. 5.18 때문에 우리가 군부의 잔혹한 진압을 당했던 입장에서 미얀마의 어떤 연대를 느낀다. 연대 또는 그러한 우리 과거의 아픔을 되살리는 어떤 그런 되살리면서 연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대라고 하면은 마치 연대는 함께 어깨를 겹고 함께 강해지는 게 연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기부나 봉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의 시선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른바 연대에서 시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얀마를 볼 때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회고, 우리 광주를 돌아보는 회고의 감정이 있는 것 같고, 회고의 시선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절, 우리는 끝났다. 단절과 안도감이죠. 우리는 그런 군부의 어떤 무자비한 진압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어떤 단절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일부 약간 보수 계열의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미얀마 관련 발언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다. 과거에 우리 친군부 세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도 미얀마를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바람직한 거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연대. 이 세 가지 어떤 각기 다른 감정이 섞여서 우리가 미얀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국제적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이런 시일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은 밝지는 않은데 우리 광주 5.18에 관련해서 우리가 미얀마를 본다 하니 5.18과 미얀마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비교해 보자면은 한국과 미얀마를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상황은 미얀마 지금 상황이 좀 암울하지만 유일하게 미얀마가 밝은 부분은 미얀마 시민의 역량과 미얀마의 일반적인 민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80년 5월 5.18을 겪고 전두환 독재가 7년이 계속됐죠. 그리고 마지막 해인 87년도 6월 항쟁을 했지만 거기서 또 우리는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희생됐지만 바로 6개월 뒤에 있었던 대선에서 누굴 뽑았습니까? 우리는 또 신군부의 노태우를 뽑지 않았습니까? 이걸 비교해보자면 미얀마는 1988년도 민주화 시위에서 3천여 명의 희생을 당했지만 1990년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NLD를 뽑았습니다. 물론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죠. 그리고 2015년 수지 정부의 출범이 가능했던 총선과 그리고 작년 11월의 총선에서도 미얀마 NLD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선거로 표출되는 어떤 민도, 시민의식에서 미얀마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미얀마의 민도를 생각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미얀마의 어떤 기부 또는 자선, 미얀마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아니면 영국의 국제구호단체 체러티 에이드 파운데이션에서 2010년부터 세계 140개국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기부와 봉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을 돕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기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쓴 시간, 봉사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는 미국과 1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발표된 세계 기부 지수, 월드 기빙 인덱스에서 미국이 1위였지만 미얀마가 2위를 차지했어요. 이 조사에서 한국은 32위였습니다. 이런 미얀마 분들의 민주화 의식과 민주화에 어떤 지지하는 마음과 어떤 의식, 그리고 우리도 광주 5.18 때 밥해주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을. 그런 점에서는 이 미얀마 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 훨씬 동력을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리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배구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에 약간 좀 보태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석들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 국가의 원조격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미얀마 군부가 이번 쿠데타
다음 날 발표한 발표문에서 대외 정책의 그 기본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비동맹주의 외교를 한다. 두 번째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5대 원칙을 지키겠다. 이 평화적 공존을 위한 5대 원칙은 상대국 영토 통합과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동등 및 상호 이익, 그리고 평화적 공존을 말하는데 이것은 미얀마 그 군부가 갑자기 중국 쪽으로 간다든지 갑자기 미국 쪽으로 간다든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비동맹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 5.18 때나 이럴 때 한국 군부는 미국이라는 특정 강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어떤 한 강대국이 좌우할 수 없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점이죠. 미얀마 군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좀 미얀마의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국제사회를 말할 때 유엔과 또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R2P 국민 보호 의무 이것이 가동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처음 가동됐던 리비아의 경우에는 정규군이 8만이었고 그 8만 명마저 곳곳에서 일어난 반군과 시민군에 의해서 좀 무력화진 상태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미얀마 50만의 정규군과 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치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얀마 군부가 마음을 돌리면은 미국은 물론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의 쿼드 4개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이 전략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얀마의 인도양 부분에 해안에 이제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는데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으로 고립됐을 때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지원받았지만 미얀마 군부가 결코 그 해군 기지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레이단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해줬지만 중국이 원하는 그 해군 기지는 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미얀마가 어느 쪽을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받거나 결정적인 이점을 얻게 되는 위치고 이거를 잘 아는 미얀마는 민정 때도 그랬고 군부는 더더욱 어느 한쪽을 타지 않는 그런 비동맹주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치는 미얀마 군부를 한국의 경우처럼 특정 강대국이 미얀마 군부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나 국제사회는 어떻게 미얀마를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인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지원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얀마 시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를 위해 미얀마 상황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관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기간에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5.18 이후에 12년이 지나서 민정이 들어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일종의 진지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진지전과 장기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우리 말로만 어떤 성명을 통해서 미얀마를 지지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 때나 그 이후에도 한국 시민사회를 끊임없이 시민사회가 아주 힘든 압제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당시 서독이었죠. 서독 정부 그리고 유럽의 어떤 민간단체 그쪽의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지원을 해줬던 어떤 그것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싹을 완전히 불길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 두 번째는 어떤
지속적인 지원,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모두의 한국 사회가 미얀마 문제에 아주 예외적으로 국제 이슈로는 예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심 기울이는 중에도 내용상으로도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얀마의 그 시민단체인 Justice for Myanmar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미얀마 군부 카르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포스코를 통한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라는 걸 발표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광산, 가스 개발 등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자금이 2018년도의 경우 한 해에만 1억 9,400만 달러, 한화로 2,19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중단을 하자는 어떤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혀 아주 새로운 현상입니다. 미얀마는 2003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개발에 들어갔었고, 그때부터 일부 NGO들 중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경제적 지원, 그것도 공적 자원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것이 여론의 어떤 강한 큰 흐름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가스와 석유 분야뿐만 아니라 롯데가 양곤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또 경제협력기금이라고 EDCF가 지원을 받아서 LH공사가 미얀마의 산업단지를 짓고 있고요. 또 하다못해 롯데칠성이 음료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CJ그룹이 영화관을 지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의 지원 또는 대기업들의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내 여론의 어떤 흐름은 어제죠. 4월 8일 미국 시간 어제 바이든 행정부도 미얀마, 그 전까지는 미얀마 군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인적 제재만 해왔는데 국영 보석 회사를 제재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제재안을 빨리 선도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힘이고, 그 여론은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의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정부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발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국방부는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훈련, 또 미얀마와의 양국 간의 국방협력 사업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 외교부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코이카 국제협력단이 주로 집행하는 유무상 원조, 이것이 2020년의 경우에 1억 1천만 달러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대한 것이. 이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EDCF, 이거를 통한 지원 사업의 재검토를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중에 미얀마 국민들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 의료 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려내고 무엇을 중단할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미얀마는 2012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2015년 수지에 이제 NLD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2010년대 초부터 한 10년 정확히 10년 전부터 엄청난 국제적인 투자금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중점 협력 국가 또는 중점 투자 국가로 미얀마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일시에다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고 재검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우리 한국 시민사회나 언론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 또는 한국 사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세 갈래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더 진행하시죠. 지금 우리 김진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과 그다음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혹시 바로 추가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없으십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토론을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요. 그다음 과정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다음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아까 이제 또 김진호 기자님께서 조금 우리 또 이재현 변호사님께 또 질문을 또 하신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코멘트나 아니면 무슨 질문을 하실 것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이제는 이제 전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김신호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이야기하면서 들은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신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국 사회가 미얀마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2월 3일 날짜로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에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오고 외교부에서 한국 독자 제재 비슷한 방안이 나오고 지금 제가 심지어는 군의 합참의장 12개 국가 합참의장 성명도 나오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양곤에 있는 15개 국가 대사들, 외국 대사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 2월 9일 날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성명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관심이 여태까지 다른 어떤 국가의 민주화, 예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인 관심보다 훨씬 크다. 그 미얀마 문제는 미얀마 문제고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자체도 좀 하나의 연구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 사이의 그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야기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은 이거는 그 가스전 개발사부터 시작하면은 포스코가 대우를 인수를 해서 예전엔 대우 인터내셔널이 개발하던 거고 저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그 2000년대 중반부터 그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미얀마와 수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던 것들이 가능한데 한국은 왜 같은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가? 좀 미국이 잘했다, 한국이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그 트래디션, 그 전통이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었고 지금 갑자기 사기업에서 어떤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딱 막는 거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반면에 미국은 예전부터 그런 그 전통 내지는 법적 기반들이 있었거든요. 그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사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호 기자님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앙산수치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로힝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제법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글쎄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웅산수치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아웅산수치 정부가 로힝야족이라든지 다른 소수민족들의 그런 그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
못했다,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러면은 이 로힝야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군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웅산 수치 정부가 과연 얼마나 움직일 수 있었는가라고 또 변호를 하는 입장도 있겠죠. 어쨌든 아웅산 수치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민간 정부를 이끌면서 개혁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라는 거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군부가 이렇게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문제를, 이 두 가지를 좀 혼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예,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웅산 수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미얀마 분,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분들 중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미얀마 하면 아웅산 수치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국 언론에서 나온 초기 이제 미얀마 사태를 보는 논평들을 보면은 체코의 아웅산 수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체코의 바칠라파 하벨 대통령이나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비유되는, 제가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비유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2008년도 개헌과 2011년 무늬만 민정이었죠. 이제 군복을 갈아입고 나온 테인세인 대통령이 남아공의 만델라에게, 흑인 대통령에게 그 권위를, 그 정권을 물려준 데클레르크인가요? 그 백인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했다. 테인세인은. 그런데 문제는 아웅산 수치가 그 만델라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웅산 수치를 굳이 제가 꺼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988년도 벌써 언제쯤입니까? 33년 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이후로 수많은 그 분들이 미얀마에서 희생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민주화를 열망해 오시고 또 조직하고 행동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영웅을 기다려야 되는, 또는 모든 평범한 미얀마 시민들, 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그분들이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이지, 더 이상 특정 한 명, 이미 그분의 어떤 한계와 그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뻔히 노출된 그 아웅산 수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얀마의 지금 보통 민중들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김준호 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의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어떤 한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특히 이제 20대, 신전 10대의 이 청년들이 주로 이 움직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희생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 지난 한 40년간, 40년간 봤던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헌법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헌법 개정과 거기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지금 시위를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정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요. 에서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민주화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먼저가 이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호헌철폐였습니다. 네, 독재 타도. 예, 그게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80년까지 가장 중요한 구호였는데 결국은 그 헌법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것이 이 한국 민주화의 부분적으로는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5년 후에 92년에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착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부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군부 독재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일당 독재든 개인 독재든 어떤 독재든 간에 하는 것이 헌법을 바꾸면서 저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미얀마에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잠깐 말씀을 첨언했습니다. 또 혹시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예, 조모아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한 2분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미얀마 2008년 홍보, 군부에 만든 홍보가 4월 1일에서 폐지됐습니다. 폐지. 예, 4월 1일. 왜 폐지하냐면 우리가 여기 선거에 대해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양반 이후의 대표위원회가 있어서 이분 300명 이상 너무 모아기 힘들어서 19명 의원들이 모아서 여기 양반 이후의 대표위원회로 지금 미얀마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회에서 2008년 군부에 만드는 홍보는 폐지한다고 4월 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쪽 첫째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미얀마 내에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교수님들이 말씀대로 청소년들 많이 사망당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제사회에서는 학사 중단, 한국의 옛날 외치는 처럼 학사 중단 빨리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공산주의가 무력하는 거는 다양하지만요. 첫째는 지금 살인당하고 잡히당하고 있으니까 살인 정치를 무조하면서 나중에 미얀마도 내전도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다수의 소수민주들이 군대들이 또 지금이 군부독재는 믿을 수 원래부터 안 믿어요. 안 믿지만 지금 또 안 믿으니까 내전도 생길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옛날에 경험이 있는 처럼 평화군, 예. 평화군도 보내주면 죽을까 이렇게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지금 제가 한국 내 미얀마 민주화는 15년 동안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 제가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내에서 지지하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안 계세요. 제가 보시면요. 그렇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밑에 싫어지만 밑에 분들까지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지하니까 깜짝 놀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만 강력히 또 다시 미얀마 민주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미얀마 군부독재 무력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게 계속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혹시 우리 총중께서 혹시 관련된 이 사항들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다든지 있으면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괜찮네.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네, 마이크가 혹시 있으면 저쪽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 국제적인 변수로 조금 더 가서 이제 그 개입 문제와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생션, 그 제재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어제인가요? 우리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한 구체적인 안들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EU죠. 유럽 연합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강력하게 동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제재라고 하는 게 미얀마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일까? 네,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얀마에 있는 그 민중들의 그 민주화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될까? 그러니까 군부의 자금줄을 끊는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김진호 기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아니면 네, 정말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좀 냉정하게 그 희망 섞인 나라는 아니라 냉정하게 정말 그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미얀마에 경제 제재하게 되면 미얀마 국민들은 외교 투자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움직하기 힘들어요. 자기 첫째는 우리 경제 제재 하지 말라 뜻이는 우리가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서 바조인처럼 실례지만요. 제가 좀 나라에 도로도 짜주고 뭐 해주니까 우리가 괜찮지만요. 미얀마 군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만 다 가져가요. 맹구를 팔면서 또 다 무기들이 많이 사요. 무기들이 사는 이유는 우리가 무기들이 사봐야 예를 들어서 시리지만 여기 인도와 중국과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민족들이 싸우니까 우리 민족끼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로 말씀드리면 경제 제재하는 것이 우리 군부 독재가 우리 국민들의 이용하는 거 아니고 무기들이 쌀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뜻입니다. 군부 독재 경제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 미얀마 국민들의 교육든지 또 다음에 여기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투자하고 개발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 군부 독재에서는 교육든지 여기 건강에 대해서는 쓰는 것이 2%밖에 없어요. 80% 이상은 무기로 군부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경제 제재에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모 대표님께서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미얀마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두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96년 미국이 시작을 했고 97년에 유럽에서 제재를 시작해가지고 그 제재가 언제 끝나냐면 2011년에 떼인세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 제재가 한 15년 이상 지속이 된 거죠. 그런 15년 이상 지속이 되는 사이에도 군부가 정치개혁을 먼저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냥 군부는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군부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면에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라는 게 대단히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하는 경제 제재라는 것이 정말로 효과를 가지려면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거 그 경험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 중국을 뺀 상태에서 러시아를 뺀 상태에서 제재를 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2011년에 정치 경제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서방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 서방 자본들하고 사이에 뭐 합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면은 군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게 당장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프란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부 요소에 대한 언급들이나 아니면 그 이슈화가 좀 적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러한 중국에 대한 이슈화 또 마찬가지로 서방 국가들의 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형태의 개입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미얀마 시민들이 이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국내 정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까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의식이나 아니면 지식 수준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 분이 또 손을 드셨네요. 예. 길게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어렵고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코멘트신가요? 네, 질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저는 지금 애틀란타 지역에서 원래 거주하다가 잠시 한국에 귀국해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주로 미얀마 소수민족, 그 카렌족, 친족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로힝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좀 많이 억울한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들은 약간 오만하게 굉장히 이런 그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의 화살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만 돌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만약 제가 느끼기에도 그 서구 언론들이 정말 군부에 향해야 될 그런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약간 엉뚱하게 정말 아웅산 수치라는 인물한테 집중됨을 통해서 약간 그 당시 뭔가 진짜 본질이 약간 흐려졌던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그래서 인식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웅산 수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악당의 이미지가 많이 구축이 됐는데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그런 비난을 어떻게 보면 피했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 서구 언론들이 만약 그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다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네.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 지금 얘의 역할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 현실 정치의 한계, 버마의 그 불교 중심주의에서의 선거에서의 승리해야 하는 지지층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 정치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그 역할에 대해서 격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대응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기자님 혹시 괜찮습니까? 예, 아니면 수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주로 로힝야족 대처에 대한 비난을 수치가 받는다, 수치만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로힝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아웅산 수치가 갖고 있던 어떤 상징의 위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수지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웅산 수치인데 만델라처럼 알았던 수치인데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몇 년 전에 2015년, 2017년 인터뷰했던 거 계속 나옵니다. 장시간 나오는데 확신에 차서 수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미얀마에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로힝야는 그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건 과장된 가짜 뉴스다. 이거를 그냥 그 BBC뿐만 아니라 그 헤이그의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정에 나와서도 강변을 했거든요. 글쎄 그걸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상징의 힘에 눌려 있었는데 아니구나, 다른 부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아주 그 논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요. 네, 오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본부의 쿠데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뭐 부족했을 것이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저희가 뭐 나름대로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너무나 엄중한 시국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 관련된 성명서를 내면서 상징적으로 민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동시에 민간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